오늘 이른 새벽에 굉장히 날이 추운데 이 이른 추위를 뚫고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고요. 저희 올포원 식구가 돼주신 오대식 목사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상열 교수님도 그렇고 이명수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바톤을 제가 이어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선다는 게 굉장한 뭐라 그럴까 부담감이 드네요. 거룩한 부담을 좀 느끼고 제가 잘 오늘 토요 안심 스쿨을 마쳐야 또 다음에 오시는 분들 굉장한 분들을 모셨더라고요. AI에 대해서도 또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서 이런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강의가 너무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3년에 CBS에 입사해서 지난해 30년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나운서라는 호칭을 앞에 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누가 아나운서냐고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나운서라는 게 굉장히 저에겐 좀 맞지 않는 옷 같아서 사실은 제가 코칭과 심리상담을 공부한 게 아나운서는 나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딴 길 보게 되고 옆에 뭐가 있나 딴 길로 곁길로 이렇게 좀 가는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제 동기는 나가지만 저는 나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지금 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앞길로 갈 때는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잘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렇게 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옷을 입히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올포원을 하면서 조금 다시 좀 종합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는 뜻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스피치 코치로 제 2의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된 건 한 10년 전이었고요. 그러면서 들리는 설교라는 책을 썼고 지금은 말하는 강단에 서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목사님들 스피치 코칭과 또 대화 코칭을 진행하면서 아나운서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와서 이렇게 미리 현장을 다 보는데요. 오늘은 찬양하는 데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오늘 말에 대해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나운서다 보니까 사실 말과의 30년 동안의 씨름을 해온 그 결과물이 오늘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나운서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말 잘하시겠네요 라는 기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 섞인 눈빛으로 보시니까 제가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30년을 했냐라는 눈빛이시겠지만 처음에는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말을 하는 법을 일단 배우긴 합니다. 내가 주어진 원고를 어떻게 잘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게 정확한 발음과 또 좋은 목소리를 내는 발성을 훈련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아나운서를 하면 할수록 나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말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끌어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경찰을 아나운서에 비유하시는 선배분이 계셨어요. 차로 꽉 막혀있는 사거리에서 수신호로 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아나운서다. 그래서 서로 각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 흐름이 원활하게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수신호를 해주는 거. 어떤 차를 먼저 보내야 이 흐름이 잘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사실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나운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시켜놓고 가만히 보면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30년의 아나운서를 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는 내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아나운서로 말하는 연습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비우는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는 사실 통로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통로가 가장 통로다우려면 나를 비워냈을 때 제작진이 시청자한테 원하는 메시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그분이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들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아나운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듣고 내 말을 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그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나운서들은 본인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포원 같은 경우도 사실 목사님들이 오시고 패널들이 오면 저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만 좀 놔드리거든요. 신호만 놔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사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까지도 느끼게 되고요. 코칭 대화나 이런 걸 하면서 또 많이 말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게 됐고 오늘 좀 나눌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에 대해서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해 드리는 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내가 말에 대해서 갖고 있던 고민들을 한두 개만이라도 좀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서 좀 많이 준비했어요. 저 한 2시간인 줄 알고 처음에 많이 준비했다가 또 줄이느냐고 그랬는데 많이 줄이지 말라 하셔가지고 네, 그냥 일단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신화를 만들어냈던 그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한국 축구 선수들을 평가하면서 이런 점수를 매겼어요. 네. 내적인 동기부여는 100점을 줬고요. 그리고 어떤 헌신도, 그리고 기술, 스피드 이런 거는 굉장히 점수가 좋다. 근데 20점을 맞은 게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근데 2002년만 해도 지금보다 한 20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또박또박 잘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만 해도 선배 후배 그 위계 질서가 굉장히 심하던 때여가지고 권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히딩크가 한국 선수들을 평가하면서 점수를 가장 낮게 줬던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점수를 한번 따져본다면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히딩크가 이렇게 점수를 낮게 준 이유가 뭐냐면 동양과 서양의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이 달라요. 동양은 굉장히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서양은 저맥락 커뮤니케이션. 요즘에 충청도 사투리 드라마 되게 유행하잖아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충청도 사투리가 들으면 구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모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듣고 있으면 굉장히 위트도 있고 그래서 따라하게 되는 게 많은데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괜찮다라는 말을 해석할 때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괜찮다라는 말만 그대로 괜찮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맥락적으로 괜찮은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분들이 괜찮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괜찮은지 아닌지는 충청도 분들을 아신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디에 가서 친구 집 놀러 가서 어머님이 뭐 밥 먹었어? 밥 좀 줄까? 그럴 때
배가 고프지만 아유 됐어요 괜찮아요 하잖아요. 그럴 때 주시는 어머님은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시는 어머님이고 아 괜찮구나 배 안 고픈가 봐 하면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에 머무르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괜찮다고 해도 배가 터질 때까지 무얼 주어야 대접을 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희 오늘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도 주시고 홍차도 주시고 그리고 과일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그래서 아 역시 이렇게 굉장히 풍부한 정을 나누는 교회구나라는 걸 좀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서양의 No 땡큐와 우리나라의 괜찮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은 말뜻이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요즘에 분위기가 약간 서양 커뮤니케이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괜찮다 그럼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그 반찬 같은 거 놓을 때도 조금 나요. 그리고 먹고 나서 더 먹으면 되니까. 근데 어머님은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 젓가락질을 하기가 무서우시다는 거예요. 아, 더 달라고 그러시면 되죠. 그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오실 땐 이만큼, 우리 아이들 할 땐 요만큼 그렇게 좀 적응을 하고 있죠.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대화 훈련할 때는 이렇게 좀 동그랗게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 나누는 게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저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짝꿍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짝꿍이 있으신 분은 짝꿍 분과 대화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를 한 1분 정도 서로 좀 얘기를 간단하게 너무 또 길게 나누시면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시고요. 혼자 계신 분은 자기와의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대화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우리 한 1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많아지신 거 보니까 이야기를 다 나누신 것 같고요. 대화를 할 때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떠오르실 거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또 유난히 크게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어렵지 않은데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꼭 있죠. 다른 사람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하는데 그 사람하고는 안 통해. 무슨 문제일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조금이라도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그 사람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참 좋겠어요.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요. 그 뿌리는 마음하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말이 좀 없잖아요. 말 시키면 말이 짧아요. 그리고 열심히 엄마가 이만큼 얘기를 했는데 아이의 대답은 굉장히 단답형입니다. 네, 아니요, 좋아요, 싫어요, 됐어요, 또 괜찮아요, 네, 이런 거. 의성어도 되게 많이 있죠. 막 그리고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그냥 표정으로만 쳐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말이 짧아지는 이유가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고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더 말이 짧아지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에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전화하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전화 통화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예전에는 저희 아나운서 부 있는 데는 항상 시끄러웠어요. 누군가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막 얘기를 하고. 근데 요즘에는 같은 사무실에 있어도 카톡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실이 되게 조용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사무실 조용하면 선배들이 막 혼냈거든요. 네가 말을 많이 해봐야 그 말의 양이 늘어야 거기에서 좋은 말도 좀 가려낼 수 있고 듣고 말하는 훈련이 되지. 그렇게 말을 안 하고서 스튜디오로 들어가가지고 말이 나오니? 응? 말을 많이 해봐야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말을 해볼 기회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 카톡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야 될 말만 본인의 입장에서만 말을 날려요. 타인의 입장에서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대화를 훈련할 기회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많이 들어주시고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 수다라는 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일에 관련된 말만 하게 되고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또 솔직하게 표현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말수가 점점 더 주시는 것 같고, 남자들 같은 경우 평균 2,000단어를 사용하면 여자들은 10,000단어를 사용해야 하루에 말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말이 많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운전은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운전하는 방법을 안 배우고서는 도로에 나가시는 용감한 분들은 없죠. 근데 우리는 대화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운전으로 따지면 도로에 나가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사실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도 그렇게 부모님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아니었어요. 항상 그 식탁에서는 밥 먹을 때 조용히 해라. 근데 아버지 엄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밥 먹을 때밖에 없는데 밥 먹을 땐 조용하고 다른 때는 바쁘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사실 편안하게 대화를 나눠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대화라는 게 내 차의 움직임을 처음에 알고 운전하는 거와 똑같아요. 내 차의 움직임을 처음에 운전학원에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다른 차들과 어떻게 섞여갈지를 도로에 나가서 배우잖아요. 대화도 내가 어떻게 말할지를 배우는 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타인들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사이에서 내 대화가 어떻게 끼어 들어갈지에 대해서 흐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맥락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맥락을 아는 거. 똑같은 말이라도 맥락적으로 이 대화가 잘 흘러가는 대화가 있고 그렇지 않은 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는 뭐냐면 내 차만 잘 가는 게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잖아요. 다른 차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다른 차가 잘못 끼어들었을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어 운전을 잘하는 게 베스트 드라이버죠. 대화도 그래요. 내 대화만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의 흐름에 따라서 끼어들 때 깜빡이 켜고, 근데 불쑥 끼어들면 운전할 때 벌컥 화나시죠. 대화할 때 그렇게 말 끊는 분들 계시죠. 내가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치고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말할 기분이 싹 사라지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할 때도 깜빡이를 켜셔야 돼요.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손짓이라도. 이렇게. 대화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법을 배우시는 것처럼 오늘 대화하는 법을 살짝 배우신다. 우리가 뭐 1시간 안에 많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연결과 공감의 대화, 오늘 이렇게 잡아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얘기가, 평생 하셨던 얘기가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 엄마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무언가 이렇게
쪼잘쪼잘쪼잘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아빠 한마디로 다 정리하세요.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나눈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쓸데있는 말이 얼마나 있어요? 경상도 분들 세 마디는 사실 쓸데 있죠. 밥 먹자. 아는. 자자. 굉장히 쓸데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무미건조하고 사실 행복감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스몰 토크를 잘하는 사람이 사실 대화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쓸데없는 말을 잘 하시면 쓸데있는 말도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말을 안 해본 사람은 쓸데있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죠.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운전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처럼 말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한 수다는 물론 문제겠지만 과한 수다에서도 조금 줄여서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런 즐거운 말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잘 들리는 말, 제가 목사님들한테 보통 해드리는 거는 잘 들리는 말, 어떻게 하면 잘 들리고 이해되나 했지만 오늘은 잘 통하는 말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대화의 패턴 분석, 공감과 연결의 대화라고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대화 훈련하는 방법으로 뭐 비폭력 대화라든지 코칭 대화라든지 이런 거를 해드리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 그렇게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일대 다 커뮤니케이션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소그룹으로 불러주시거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주 앉아서 서로 대화하는 법을 훈련해야만 사실 대화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잡아봤고요. 근데 대화에 대해서도 워낙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많은 강의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를 들을 때는 사실 기억이 나는데 이게 내 일상의 대화에 상황이 다 다르고 상대방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들을 때는 알겠지만 그걸 내가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거는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좀 아시면 내가 일상에 나누는 대화에서 어려웠던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도록 오늘 강의안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해요. 커뮤니케이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통하고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소통과 전달, 커뮤니케이션, 어원이 커뮤니스라는 공통 공유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공동체죠? 거기에서 어원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자, 그럼 메시지 전달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뭘 공유하고 뭘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가. 하나의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면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메시지 전달 과정을 잠깐 보시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거죠. 청자 입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을 하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메시지가 알아들었다는 메시지가 저한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나무라는 두 글자를 뱉은 거고요. 그걸 들으시고 나서 들으시는 분들이 나무의 그림을 떠올리시면 우리는 나무라는 그림을 같이 커뮤니케이션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단한 커뮤니케이션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과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사과에 대한 그림이 막 떠오르시죠?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네? 먹는 사과. 예. 빨간 사과 떠올리신 분이 가장 좀 많더라고요. 또 무슨 사과? 예? 미안하다는 사과. 네. 파란색 사과도
뭐 노란색 사과도 요즘 있으니까 그거 떠올리신 분도 계실 거고, 애플의 아이콘을 생각하시는 젊은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야기하신 대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떠올리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하려면 제 머릿속에 무슨 사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무슨 사과가 있었을까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아실 수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드렸잖아요. 제가 빨간 사과를 떠올려 주세요 하면 이 넷 중에 빨간 사과를 떠올리시겠죠? 빨간 사과 중에서 하얀색 접시에 이렇게 8등분이 되어서 깎여져 있는 껍질째 깎아 놓은 사과를 떠올려 주세요. 떠올리셨죠? 그러면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거의 일치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사과라는 말만 했을 때보다는 우리의 그림이 같이 공유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해야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제가 사과하고 나는 빨간 사과를 떠올렸는데 이쪽에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떠올렸다고 해서 화를 내면 될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화를 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과라니까. 그걸 못 알아듣네. 답답하네 이 사람. 네, 누가 답답해요? 제가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설명 안 해놓고 나서 상대방이 개떡을 찰떡으로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요. 근데요, 개떡을 개떡으로 알아듣는 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개떡을 개떡으로만 알아들어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개떡 얘기하고 센스가 없어. 개떡 얘기하는데 찰떡으로 알아들어야지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답답함을 되게 많이 느껴요. 저희 아들이 이제 23살이 됐는데요. 점점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랬지만 한 번은 학교에서 와가지고 어렸을 때 딸과 달리 아들은 학교에서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딸은 자기가 다 이렇게 진술하잖아요. 경찰서에 와서 막 그 죄를 고백하는 애처럼 하는데 아들은 취조를 해야 하지만 돼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저를 딱 보더니 제가 퇴근했는데 8살 때였나? 문을 딱 열었더니 엄마 피가 났어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놀랬죠. 다쳤어? 어디 다쳤어? 그랬더니 아니 피가 났다고 코피가 났대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막 30분 정도 하고 나니까 걔네 반에서 애 2명이 싸워가지고 한 명이 코피가 난 거예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코피가 난 게 본인에게 중요했으니까 그걸 엄마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한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입장에서 제발 생각하지 말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래서 요즘도 내 식구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얘기하면 새 식구가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알아들었어?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네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요즘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한테 잘하나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만나고 있는 거 보니까 잘하나 봐요. 자기 밖에 나가서는 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상대방이 그릴 수 있도록 데칼코마니라고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물감 짜가지고 이렇게 딱 반 접었다가 펴는 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머릿속에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정리돼야 그걸 말로 상대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내 쪽에 먼저 물감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덮었을 때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머릿속에 그림 안 그리고 막 짜면서 막 상대방 막 여기까지 막 넘어가서 그림을 그리니까 범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대화의 어려움을 나누셨던 그 짝꿍과 함께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을 골라주세요.
이 짝꿍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로, 그래서 1분 스피치를 잠깐 해볼 거예요. 아까 본인의 그 자기와의 대화를 하셨던 분은 이번에도 자기와의 대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짝꿍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짝꿍을 만나시던지. 그래서 핸드폰에 사진을 한 장 고르시고요. 그 사진을 가지고 1분 스피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좀 더 이분보다 머리가 좀 길다 하시는 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짝꿍보다 내가 머리가 좀 길어요. 네, 조금이라도 길면 됩니다. 네, 그분이 먼저 머리 짧으신 분께 1분 스피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내 머릿속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10초 정도만 정리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분 드릴게요. 일 1분을 채워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짝꿍의 이야기를 듣고 내 얘기도 좀 들어봐줘 라고 1분 갑니다. 머리 짧으신 분이 기신 분에게. 네, 2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길어요. 짧게 느껴지셨던 분, 짧다. 길게 느껴지셨던 분, 네,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짧게 느껴지셨던 분은 왜 짧았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네, 1분인데. 우리가 평소에 수다 떨 때 친구와 그렇게 수다를 떨고 집에 가서 전화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이 많은데 왜 1분이 그랬을까? 생각을 정리하라고 그래서 너무 정리하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채로 시작하시면 1분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길어요. 할 말이 없거든요. 이 사진 언제 어디에서 찍은 거야? 등장인물 누구야? 면 끝나요. 이 사진을 고른 내 마음, 당신과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에 대한 주제가 정해지시지 않았으면 1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어색한 침묵이 굉장히 흐르는 대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만났을 때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거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럴 때 오늘 배우시면 이 사람과 지금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무슨 대화가 필요할까에 대한
좀 생각들을 미리미리 좀 해두시면 좋아요. 반면에 그러면 1분이 넘어가신 분들, 1분 안에 내 이야기를 줄일 수가 없다. 왜 그랬을까요? 네. 기르셨던 분들. 다 얼마나 이게 사연이 깊은데 이걸 1분 안에 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머님들 그러시잖아요. 야, 내 얘기야 쓰면 그냥 소설책이 한 권이다. 대하소설이다. 그래서 어머니들 얘기를 들으면 쉽게 안 끝나죠. 1분에 줄여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분에 안 줄여집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근데 그때 생각하셔야 될 건 1분이란 시간 동안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는 얘기하느라 모르지만 듣는 입장에서 1분이 얼마나 긴지는 지금 대화 훈련에서 요 짧은 걸 가지고도 해보실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너무나 지루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 마침표가 어디인지 모르는 채로 흘러가는. 네. 그럴 때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경청해 주기가 힘들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신 거예요. 내 입장에선 이게 중요한데 상대의 입장도 중요할까? 왜냐하면 이게 아까 자기만의 그 시간을 가지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나와의 대화니까. 하지만 상대가 있는 대화에서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상대와 공유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이루어졌지만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스피치는 이루어졌는데 커뮤니케이션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저 아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은 얘기를 했지만 나는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인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져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같이 공유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실 때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실 걸 생각하면서 나의 스피치를 짜셔야 돼요. 아, 이 얘기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제가 아까 사과라는 간단한 커뮤니케이션 해봤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제가 얘기할 때는 좀 더 친절해집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게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이 리더의 입장으로 목장을 끌거나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럴 때 나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상대와 우리 그룹에 지금 필요한 대화의 주제, 대화의 내용은 뭐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지만 이 말이 왜 필요하지? 상대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건 말이 많은 것과는 달라요. 그리고 말은 잘한다에 말은 잘하는 것과 달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적절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하실 수 있어야 그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을 봤을 때 우리가 나와 남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고요. 자, 커뮤니케이션에 아까 혼자만의 대화를 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사실 기본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하신 거예요. 내가 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전에 내가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남하고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혼잣말이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혼잣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뭐 집안일 하면서 아 이거 하고 나가서 냉장고에서 저걸 꺼내고 아직 노래까지는 안 갔어요. 저희 동료가 화장실에서 아유 하면서 손을 씻다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혼자 노래도 부른다고 이제 요즘에 그러면서 깜짝 놀라던데 저는 아직 노래까지는 안 갔는데 혼잣말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혼잣말이 많아지는데
그 밖으로 나오는 혼잣말이 아니더라도 혼자만의 그 자기와의 대화 시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데 남하고 사이가 좋기가 어렵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와의 소통, 내 마음이 어떻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말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가는 말, 나도 모르게 나가는 말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도 모르게 나갈 때는 살짝 박자를 늦춰보세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 있죠. 누굴 딱 봤을 때 딱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1초만 참아봐도요, 굉장히 말이 사람이 신중해지고 진중해지고 품격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내 마음을 내가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정리되고 1분이란 시간을 우리가 누군가와 쓸 수 있을 때 제대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가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의 대면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잠잠히 있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이 시간이 사실 기도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올려드리고 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기도의 시간은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사실 좋은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뭐뭐뭐 해주시고요. 뭐 아시죠? 하나님 뭐 예 이거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좀 뭐 얘기 좀 듣고 얘기 좀 해볼까 했는데 없어졌어요. 바쁘대. 예. 자기와의 대면의 시간을 다른 분들에게 설명할 때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자기와의 대면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때만큼 솔직해질 수 있는 자기의 대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전에 나와의 대면, 하나님과의 소통, 이게 잘 되어야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원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감정, 내 기분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 너 너무 감정적이야 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이성적이 되라고 항상 어려서부터 들어왔잖아요. 근데 감정적이 되는 거는 좋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감정을 아는 건 중요해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감정과 감정적인 건 달라요. 근데 어려서부터 감정적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은 억눌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울지 말라고 들었잖아요. 남자 3번, 평생 3번 우는 건데 눈물이 많아서 돼? 근데 요즘 저희 형부 보니까 막 드라마 볼 때도 울고 뭐 누가 뭐만 하면 울고, 근데 전 눈물이 많아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사람이 좀 사람다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근데 내가 감정이 어떤지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뭉뚱그려져요. 그래서 감정의 결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모르니까 감정 단어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나세요?
좋다. 아까 아이들하고 비슷해져요. 좋다. 나쁘다. 괜찮다. 이 정도 아닌가요? 뭐 상관없다. 상관없다. 근데 사실 감정 단어는 아니죠. 내 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결을 보잖아요. 너무나 다양한 감정들이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한테 화를 벌컥 내고 그렇게 하려면 다 때려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의 말에서 나갔죠. 감정적인 언어가 나갔죠. 제 감정은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화가 나는 감정이 나갔어요. 그럴 때 내 감정 속에는 아이가 제대로 못해서 속상한 마음도 있고, 아이가 잘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말을 안 듣는 거 너무 짜증나는 마음도 있고, 그 여러 갈래의 결의 감정이 있다는 거를 내가 알아주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내 감정이 이렇다는 거를 이야기해주면요, 감정이 그렇다는 거는 공격이 되지 않아요. 내 느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감정을 억누르다가 나가는 말은 공격 무기가 돼서 나가요. 그래서 내 감정을 잘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근데 제가 막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지금 가슴에 한번 여기다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시고요. 내 지금 감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 중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는지를 위에서부터 쭉 스캔을 해가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떠오르시면 표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군요, 지금. 네, 그러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쪽이 더 많은가요? 예. 이쪽 볼 때 약간의 공감의 그 표정들이 더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걸까요? 네. 이 감정 단어는 그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제가 코칭 대화할 때는 이렇게 감정판 리스트를 펴놓고 거기에서 내 감정이 지금 현재 어떤지에 대해서 칩을 이렇게 올려놓고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거를 대화 훈련할 때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되게 쑥스러울 때 있잖아요. 나 지금 되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서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우리가 말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면 굉장히 손이 곱아지고 막 닭살 돋고 이렇기 때문에 그 판을 꺼내놓고 거기에 내 칩을 올려놓으면 상대방이 이 사람 감정이 어떻구나를 읽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걸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대화가 어려운 상대가 있으시다 하면 저 사람을 봤을 때 내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내가 이 감정을 저 사람에게 지금 전달하는 게 좋을지 적절한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 단어는 내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결을 좀 달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한테 아이가 짜증을 낼 때 저 자식 또 시작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대화는 단절됩니다. 그럴 때 아이가 짜증을 내요. 매번 비슷한 패턴이지만 아이는 매번 이유가 다를 수도 있고 매일 감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엄마가 감정을 읽어주면 아이는 이해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그 대화의 내용의 멘트 밑에 감추어진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부터 말이 시작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말만 듣지 마시고 말을 하게 된 감정은 뭐가 있었을까? 지금 많이 속상하구나. 그리고 요즘에 누구 만났을 때 요즘 힘들지? 했을 때 안 힘들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어해요. 요즘 행복해? 라고 했을 때 동의하는 사람보다는 요즘 힘들지? 하게 되면 다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감정에서 시작하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때 감정이 어떤지를 좀 한번 읽어봐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한테 야, 공부 다 때려쳐, 집 나가, 엄마가 그랬어요. 그 말에 담긴 멘트는 뭐예요? 그 말을 아이가 더 맥락으로 이해하고 공부를 때려치고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면 돼요? 저희 아이 5살 때 저희 딸이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랬더니 얘가 방에 들어갔더니 옷을 싸고 있어. 유치원 가방이 조그마잖아요. 거기에 막 뭘 쌌어요. 봤더니 웃돌이만 2개 이렇게 싸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걔가 저녁에. 그러니까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 가방을 메고. 그래서 아빠한테 들어가서 빨리 가서 저기 데리고 와. 그랬더니 생각하게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아이는 그날 일을 나중에 기억하더라고요. 아빠가 집을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너무 막막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그 말을 할 때 그 밑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알아주면 집을 안 나갔겠죠.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게 아빠의 욕구였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아이는 짐을 싸서 나갔던 거죠.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요. 심리학에 있어서 많이 그 대화할 때 많이 설명드리는 법칙인데요. 말할 때 컨텐츠는 7%밖에 중요하지 않대요. 93%가 비언어적인 걸로 목소리라든지 톤, 어떤 표정, 비언어, 바디랭귀지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 대화에 나누는 그 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되는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언어는 어떤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데 필요하지만 눈빛, 말투, 그리고 풍겨지는 이 아우라, 이걸로 우린 사실 사람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라면을 이렇게 끓이는데 숙주가 있었어요. 근데 숙주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숙주를 이만큼 갖다 주셔가지고 뭘 넣어도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그 라면 끓이는 데다가 숙주를 이렇게 한 좀 딱 넣어줬어요. 근데 며칠째 숙주가 올라왔겠죠? 그랬더니 남편이 딱 하는 말이 숙주 참 좋아해? 그래서 제가 딱 쳐다보고 응? 자, 이 말에 너는 숙주를 참 좋아한다 라는 메시지일까요? 이 말을 전한 뉘앙스에 따라 다르겠죠. 너는 숙주를 참 좋아하는구나 는 네가 숙주를 좋아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정보겠죠. 근데 숙주 참 좋아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숙주가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숙주 이렇게 너무 좋대, 건강에 좋대. 그랬더니 몇 날 며칠을 올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근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숙주를 참 좋아한다는 얘기래요. 자기는 끝까지. 제가 그래서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 MBTI가 완전히 T거든요. 진짜 안 맞아요.
제가 첫사랑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35년째 이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안 맞는 사람과 어떻게 연애를 했지에 대해서 되게 요즘 궁금증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 다 최선을 다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의 삶이. 제가 그래서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 정보를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표정은 어떤가요? 안 괜찮죠. 그럴 때 자, 누구 지나가다가 툭 쳤어요. 그럴 때 죄송합니다 했는데 이 사람 괜찮아요 이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혀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요? 사실이라고? 안 괜찮다라는 걸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괜찮다는 말은 괜찮은 표정으로 해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해주셔야지 괜찮아요. 이거는 안 괜찮다는 말, 차라리 좀 많이 아파요 라고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죠. 이게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비언어를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게 더 진실에 가까운 정보라고 믿어요. 그래서 숙주 참 좋아해. 그것도 저는 그의 표정과 어투를 보고 나에 대해서 지금 호감적인 감정이 아니구나를 읽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카톡에도 그렇고 이모티콘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카톡에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이유는 문자로만 전할 수 없는 나의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톡을 되게 원활하게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물결도 넣고 뭐 이거 웃는 것도 넣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네. 제가 막 물결 넣고 네 그래요. 그래서 언제 봐요. 막 이모티콘 막 보냈어요. 뭐 굿밤 막 이런 거 보냈어요. 네. 건너오면 약간 좀 우리 이 사람하고는 잘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 이모티콘 점점 줄이게 되죠. 네, 말수가 줄게 되고 그래서 저도 점점 대화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신랑과 그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둘이 있을 시간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구나를 요즘 확인하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노력하는 건 우리 신랑과의 대화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해보고 실험해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할 때 문자도 대화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읽으시면 우리가 일십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내 말을 읽고 씹어? 하잖아요. 읽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에 우리가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거는 정보만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너의 감정과 잘 연결하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도구가 대화입니다. 네. 그래서 대화는 진짜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아주 올릴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 거죠. 부부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여기서 나눠볼게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녁에 늦게. 나 내일 회사 안 갈 거야. 던졌어요. 자, 부인. 대답이 비어있죠? 자, 우리가 배웠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무슨 일 있었어? 네, 좋은 부인이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연결이 되지 않는 대화를 한번 볼까요? 나 내일 회사 안 갈 거야. 그때 딱 떠오르시는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이 사람이 회사를 안 가면 그만둔다고? 네,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네. 자, 남편이 회사를 내일 안 갈까요? 갑니다. 남편 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라는 말이 돌아왔을 때 남편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답 나왔어.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자, 남편이 처음 날린 말, 부인의 화를 돋갔죠. 부인이 날린 말, 남편의 화를 돋갔습니다. 자, 1차전, 2차전 건너갈수록 감정이 어떻게 되나요? 올라오죠. 회사 안 갈까?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자, 이때만 해도 부인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부인이 다 그렇게 살아. 당신만 그런 줄 알아? 다 힘들어. 옆에. 자, 이 부부 그날 밤 웃으면서 대화를 끝내진 않았겠죠. 대화가 여기에서 단절이 됐던지 대화가 더 이어졌다면 싸움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어떻게,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할까를 우리는 그들의 대화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보잖아요. 그게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부인이 되면 웃으면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게 훈수를 두는 입장으로 올라가면 보입니다. 제3자 전지적 시점이라고 그러죠, 소설에서. 그 나의 입장으로 1인칭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3인칭으로 끌고 갈 때 이 대화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화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안 하더라도 이렇게 가게 되면 대화는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이때 남편의 감정을 읽어주셔야죠. 아까 무슨 일 있었어? 또 좋고요. 오늘 힘들었나 보네. 많이 피곤해? 라고 물어보면 남편이 자기의 힘든 감정을 알아주니까 울컥하겠죠. 우리가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전 엄마 눈을,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엄마 눈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들킬까 봐, 내 감정을 들킬까 봐. 근데 엄마를 보면 감정이 엄마가 알아주니까, 내 편이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공감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가정에서 치유받고 싶었겠죠. 그래야 내일 다시 전쟁터로 나갈 힘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근데 부인의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다들 그렇게 살아요. 객관적으로 내가 틀린 말해?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목적은 내 감정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넌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 그거 고쳐. 그 말 들었을 때 고치고 싶은 마음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거는, 진실을 밝히는 건 기자들이 하는 거고요. 솔직하신 게 꼭 좋은 건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직한 거는 필요하지만 의도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선한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결과가 우리가 원하던 결과인가, 대화의 결과. 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한 건 뭐다? 감정을 공유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만 많이 배우셨다면 감정을 공유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한 게 통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 오늘의 목표는 뭐예요? 연결하고 소통하고 통하고 공감하는 거. 대화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대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그래서 탁구 경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탁구 경기 그렇잖아요. 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탁구 경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을 어떻게 줘요? 상대가 받기 어렵게 줘야죠. 그래야 이기죠. 내 점수가 올라가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기려고. 내가 이겨야 되겠어 오늘. 그런데 우리가 대화의 오늘 목적은 뭐냐면 상대가 받기 좋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받아주면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이 말을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넘어가고 넘어오고 이게 재밌어야지 대화가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를 딱 공을 넘겼는데 안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들어요. 그냥 그럼 끝난 거죠, 대화. 티키타카가 안 돼요. 그 부부 중에 저는 이효리 씨 부부 사는 모습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효리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빠랑 결혼한 이유가 뭔 줄 알아? 오빠랑 말하는 게 재밌어서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했어. 어찌나 부러운지. 아, 진짜. 네. 말을 하는 게 재밌어서라는 거는 근데 보면은 그 둘의 대화를 나누는 거 보잖아요. 말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상순 씨가 말이 많지는 않은데 이효리 씨가 말을 할 때 말을 굉장히 예쁘게 받아주고 그 말을 또 예쁘게 건네줘요. 속담 중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가 있잖아요. 오는 말이 안 고운데 가는 말을 곱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훈련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오는 말이 별로 곱게 오는 경우가 없어요. 특히나 사춘기 아이들. 근데 제가 코칭 공부를 저희 큰아이가 중2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칭 대화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유, 그랬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엄마 뭐 배우고 왔어? 뭐 오늘은 뭐 배웠어? 그렇게 제 마음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도 노력을 해서 아이하고 그렇게 많이 부딪히지 않고 보낼 수 있었고요. 지금도 가장 좋은 대화 상대가 저희 딸입니다. 걔하고는 대화를 하게 되면 막 새벽 2시, 3시까지 어쩔 때 막 침대에 들어가서까지 얘기가 끝나지가 않아서 강제로 막 끝내야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대화는 진짜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목적이 뭔지를 이제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의 우리는 공감과 소통이 목적이지만 그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일 수도 있고요. 설득하고 협상하기 위한 대화일 수도 있고 즐거움이나 아니면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 관계 회복과 업무 추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이게 심리학의 욕구의 5단계라는 게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밑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이게 지금 나선형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안전하게 소속되고 있는 욕구. 이렇게 흘러가서 마지막에 자아실현 욕구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대화에서 이 욕구 단계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화는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고 나의 욕구는 어떻고 상대는 어떤 욕구의 수준에 있는지. 상대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야곱과 에서의 그 우리 장자권을 파는 장면으로 가게 되면 그 장면에서 에서는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대화에 임하게 됐어요. 야곱은 그래서 나쁜 거죠. 그 장면에서는 야곱이 너무 비겁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일단 팥죽이 중요한 그 시기에 장자권을 가지고 협상하게 되면 사람의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욕구와 상대가 해결해야 될 욕구가 생존적인 욕구에 있을 때는 일단 밥을 드셔요. 대화로 풀기에는 밥이 먼저다. 그래서 일단 밥을 먹고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수준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말할 힘이 있나? 들을 힘이 있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거를 아셔야 그 다음에 원활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상대가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탁구 경기장에
이 채를 들고 들어와서 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공을 넘겨주셔야지, 상대가 지금 막 밥을 먹고 싶고 자고 싶은데 공을 막 던져. 탁구하자고, 놀자고. 아이랑 놀아줄 때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회사 갔다 와서 너무 힘들고 막 자고 싶은데 자기랑 소꿉놀이 하재요. 너무 힘들어. 예, 그래서 말할 힘이 있는지 들을 힘이 있는지 경기장의 조건을 생각하시는 거, 그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할 때, 대화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이론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인데 이런 우화가 있더라고요. 사자가 이렇게 숲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한테 물어봤죠. 이 밀림의 왕이 누구니? 토끼가 너무 무섭잖아요. 사자, 당신입니다. 그래. 사자 자존감이 이렇게 뿜뿜 됐겠죠. 그래, 좋다.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지나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염소가 지나가요. 염소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밀림의 왕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당신이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토끼 만났을 때보다 더 올라갔겠죠. 인정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물소를 만났어요. 근데 물소는 사실 사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물소한테 물어봤어요. 야, 밀림의 왕이 누구냐? 더 거만해졌어요. 사자 기세가 등등하니까 물소는 워낙 좀 소심했던 물소예요. 물소 중에서도. 당신이죠 라고 이야기하고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코끼리를 만났어요. 코끼리가 사자보다는 훨씬 크죠. 이제 막 사자가 자기의 자존감이 높을 대로 높아져가지고, 야, 코끼리, 밀림의 왕이 누구야? 물어봤어요. 근데 코끼리가 보니까 물론 사자가 센 건 알지만 그렇게까지 자기한테 덤빌 게 아닌, 덤비거든요. 팍! 발로 밟아버렸어요. 사자가 땅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야, 말도 못하냐? 막 이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에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는 자아상이 있어요. 내가 상대랑 상대할 때 나의 그 크기가 있다고요. 자존감의 크기.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골리앗이 물론 크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자아상은 골리앗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조그마지만 다윗 뒤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아상이 큰 것은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고 동등하게 대화를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반대로 너무나 그 소극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자아상이 너무 자존감이 낮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비난할 이야기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나 봐요. 이러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상대가 막 미안해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돼요. 이야기한 내가. 그래서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탁구에서도 마주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를 동등한 위치, 동등한 체급으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관계로 얽혀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 대화 상대를 복싱 경기로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막 한 방 팍 날려가지고 KO를 시키는 게 목적이면 우리의 대화는 굉장히 폭력적이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이렇게 잽을 축축축축 하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팍팍팍 이렇게 즐겁게 스파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운동을 하는 게 목적이다 하면,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경기는 누군가 쓰러져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이긴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대화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할 때.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조카가 결혼해가지고 제가 축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싸울 수는 없을 거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근데 싸울 때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 적이 아니라
내가 같이 평생 같이 걸어가야 될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싸움의 방법이 달라질 거다. 우리가 1회전 끝나고 나서 안 볼 상대면 그렇게 싸워도 괜찮아요. 왜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다시 안 볼 사람 한테 말이 좀 더 막 나갈 수 있죠. 근데 남편하고는 내일도 봐야 되고요. 모레도 봐야 될 사람이에요. 어제도 봤던 사람이고 어제 나랑 힘든 걸 같이 이겨냈던 그 동지예요. 그래서 싸울 때 대화의 상대를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의 대화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공격을 자존감이 상처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싸움이 돼요. 뭐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싸움 하다 보면 기분 나쁜 반말 나오잖아요. 반말 나오면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나오면 그거 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로 이겨보겠다는 거거든요.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은. 네. 그럴 때 상대와 어떻게 대화를 풀어갈지, 나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상대가 창을 꺼내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창에 찔려서 상처를 받는 거가 두렵기 때문에 방패를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악수를 하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요. 그래서 창을 먼저 꺼내 들면 방패가 나오게 돼 있고, 방패가 나오면 일단 방패를 치우는 걸 목표로 해서 대화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대화의 기술편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창과 방패,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이 지금 방패를 든 건지 창을 든 건지를 전지적 시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창으로 찌르고 있었구나. 내가 칼을 들고 있었구나. 말로도 우리는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무장을 해제한 후에 대화를 나누시도록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 대화의 상대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그냥 설명만 드리고 간단히 넘어갈게요. 실습을 해봐야지 되는데, 어른, 부모의 상태인지, 성인의 상태인지, 아이의 상태인지,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마인드의 상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어덜트,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가 가장 좋겠죠. 그래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눌 때 부모님들이 실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와 아이의 대화로 나누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기 어려워요. 나는 부모의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아이는 아이의 시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럴 때 눈높이를 맞춰준다 그러잖아요. 이성적인 눈높이로 인간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고요. 부모는 두 가지 감정선을 갖고 있어요. 다정다감하게 아이를 보살펴주는 부모의 감정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비판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는 우는 아이로 반응합니다.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즐거운 면은 뭐가 있냐면, 아이는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기 때문에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는 아이의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의 그 교차적인 것이 직장 내에서도 일어납니다. 만약에 상사가 업무와 관련해서 정확한 지시를 내렸는데 여직원이 운다. 그러면 상사는 내가 울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져요. 근데 그럴 때 업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메시지가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는 아이를 먼저 달래주고 이성적인 단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부부의 대화 2편입니다. 상황은 이래요.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는데 부인이 준비가 계속 늦고 있어요. 그럴 때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네.
교회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리는데 지금 5분 전입니다. 그럴 때 부인의 준비가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여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라고 하는 그 말의 메시지는 뭔가요? 빨리 좀 해. 서둘렀지. 늦었어. 라는 거죠. 근데 몇 시인 줄 알아? 라는 거는 이때 부인이 6시 55분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럴 때 부인은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 내가 몇인 줄 아냐고 물어봤는데 왜 화를 내지? 이런 부인 입장에선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여보 냉장고에 뭐 없나? 라고 물어봤을 때 뭐가 없냐고 물어봤는데 부인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그걸 부인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제대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은 걸로 비난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여보 지금 몇인 줄 알아? 라고 할 때 남편이 시간을 그렇게 물어보시지 말고 본인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보 지금 교회 시간이 다 됐는데 준비 아직 다 안 끝났어?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네? 라고 하는데 부인이 버럭 화를 낼 일은 없어요. 내 마음이 조급하다는데 그의 마음이 조급하다는데 제가 그래 여보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건강한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물건이 없을 때도 여보 그게 없네? 양말이 없나? 이럴 때 그게 양말 2번째 칸에 있어요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A와 A로 대화가 갈 수 있죠. 부인의 입장에서 틀 수 있죠. 그때 맨날 그냥 나만 뭐라 그러고 그때 남편의 의도를 부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는데요. 뾰족하게 나와 있는 데에서 메시지를 해석하시면은 싸우기 쉬워요. 그럴 때 그 남편이 이야기하신 마음이 뭔지, 이 사람이 마음이 조급하구나. 그리고 빨리 교회에 가서 늦지 않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마음까지 읽어주시면 싸울 일이 적어집니다.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지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네. 빙산의 일각, 물 밑을 좀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와 이야기할 때에 저는 근데 아이를 대상으로 두는 이유는 아이와의 대화를 풀면 어른과의 대화는 훨씬 쉬워요. 아이들은 마음을 닫고 본인이 열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이 실패하시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아이의 입을 열고 싶어 하세요. 말을 하라고. 말을 답답해. 부모 막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아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입을 열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아이로서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좌절됐던 경험이 있으면 다시 엄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까 심리적인 그 욕구의 그 5단계 보셨잖아요.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면 안전하다는 욕구를 느끼고 싶어요. 엄마랑 얘기했을 때 내가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공간이 허락돼야 거기에 아이의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구나 우리 엄마는. 그 내 마음을 알아줘 라는 심리적인 안정판을 깔아주셔야 그 위에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정보를 캐기 위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면 취조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이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이 누굴 만나면 정보를 캐는 대화를 많이 하세요. 나이가 몇이에요? 어디 살아요?
근데 그렇게 나누는 대화는 내 정보를 이야기하는 느낌은 그 사람과 연결된다는 느낌보다는 조사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는 모르는데 나이를 안 밝히고 싶은데 자꾸 누가 나이를 물어본다. 그럼 좀 거북스럽잖아요. 그럴 때 뭐 지금 상황에서 나눌 수 있는 거, 뭐 오늘 날씨 또 추워졌나 봐요 라든지 가볍게 나눌 수 있는, 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데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는 거, 그거는 침묵하시는 것도 저는 대화라고 생각해요.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문 밖에서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 아이방 벌컥 벌컥 막 열잖아요. 문 잠그면 왜 잠궈? 뭐 숨기는 게 있어 잠궈? 막 하는데 들어갈 때도 노크하고 아이가 들어오라는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들어가잖아요. 물리적인 공간도 그런데 심리적인 공간에서는 우리가 노크하고 들어가는 법을 별로 배워보지 않았고 내 아이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이에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해서 누가 내 공간에 그렇게 들어오면 기분 안 좋죠. 그래서 대화라는 게 말이 오가는 거지만 그 안에 심리적인 공간이 허락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하실 때 넌 맨날 그러더라. 한 번도 너 엄마 말을 제대로 듣질 않아 너. 항상 이런 말들에 들었을 때 창이죠. 말의 창이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방어를 해요?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안 그런 적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사람 마음이. 방어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말을 쓸 때 중립적인 언어를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엄마가 보니까 이번 주엔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는 판단이 조금 들어가기 전이죠. 엄마랑 약속하기에 청소 한 일주일에 2번은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엔 한 번밖에 안 했던데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 맨날 엄마랑 약속하고 안 지켜 너. 엄마 보고 있어 너. 그렇게 되면 아이는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때문에 안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2차전이. 그래서 충조평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감 대화는 마음을 말하고 마음으로 듣는 거.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제 쭉쭉 뒤쪽은 빼면 됩니다. 자, 연결과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내가 나눈 대화를 복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밤에 자다가 누군가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라는 거. 근데 아나운서들은 항상 말에 대한 복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 방송에서 내가 그때 나눈 말을 이렇게 했다면 저 상대방이 어떻게 됐을까를 매일 생각하다 보니까 말 일기라는 걸 적지 않더라도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나 이럴 때 나의 오늘 나눈 대화 중에 다시 해보고 싶은 대화가 뭐가 있지? 그 장면에서 내가 어떤 걸 했으면 좋았을지를 오늘 배우신 거 가지고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여기 설명드린 건 우리의 대화가 왜 어려운지, 왜 어려웠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럼 좀 쉬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걸 뒤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청 대화를 해보면 와, 신기하게 똑같은 말을 듣고도요, 다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하실 때는 상대의 감정선을 읽어라. 이제 복습과 방법에 대한 정리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탄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묻습니다. 시계를 막 보면서 여기서 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물어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종합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급하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잘 들으셨습니다. 네. 자, A와 B가 있다고 하면 A 기사는 30분 걸립니다. 이거는 사실 대 사실로 넘어간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건 감정선을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아, 늦으셨나 봐요. 급한 일 있으신가요? 초조하신가 보네요. 좀 빨리 가볼게요. 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기사라면 저는 B 기사가 모는 택시에서 좀 더 마음이 안심될 것 같아요. 30분 걸립니다. 하고 탁 하고 막 본인 하시고 싶은 얘기만 하면 그 택시를 타고 있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화 연습하실 때 내가 정말 대화를 잘하고 싶은 대상과 연습하시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객관적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를 탄다든지 식당에 간다든지 나랑 다시 보기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 상대부터 대화를 연습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게 잘 되면 점점 해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래서 호감 가는 대화법 설명을 드리면 차례만 잘 지켜도 사실 호감 가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운전 설명드렸잖아요. 깜빡이만 잘 켜고 내가 말할 차례인지 내가 들어줄 차례인지만 잘 알아도 호감도가 높아지더라. 이런 시험 결과가 있고요. 대화의 3박자 설명하고 나면 오늘 강의가 끝납니다. 대화는 말하기, 듣기, 나누기가 있어요. 말하는 거. 우리가 대화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거 위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듣기, 나누기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리더가 된다든지 그룹을 이끌어 가실 때는 나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땐 일방통행인지 내 말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대상이 있는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뭔지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연애하고 싶은 사람, 연애하는 사람에게는 연애 요즘 잘 돼? 여자친구 잘 만나? 본물이 터집니다. 네, 1분 갖고 모자라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보다는 너에게 관심을 가는 그 대화법으로 말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간결하게 말하는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나에게 방향이 넘어왔다. 대화의 대상이 나에게 넘어왔을 때는 내가 빨리 이야기하고 남에게 공을 던져줘야죠. 내가 공을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핑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에게 넘겼을 때도 상대가 너무 무응답하거나 그러면 공이 빨리 넘어오지 않으니까 뭔가 원활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방적인 말하기는 안 된다는 거고요. 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화는 서술형으로 끝나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질문에 힘이 있어요. 대화로 초대하는 힘.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는 비결이기도 한데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꼰대입니다. 내 생각이 맞나? 라고 의구심을 가지면 내 생각은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궁금한 게 생겨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한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저를 보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질문하고 싶은 걸 질문해 보세요 하면 생각보다 생각나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눌 시간은 부족하지만 호기심 어린 대상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니까. 좋은 질문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질문,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 좋고요. 그리고 닫힌 질문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공부했어? 이거는 네, 아니오죠. 너 오늘 어떤 공부했어? 이거는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거죠. 자, 이제 듣기로 넘어갑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 듣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아나운서는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들어주는 거는 말하기의 완성인 것 같아요. 내가 들어야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또 생겨요.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겨야 그 사람과의 대화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경청에 4단계가 있대요. 일단 귀로 듣는 거 있겠죠? 그 다음엔 자기의 소리를 듣는 거. 귀로 듣고 나면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걸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기의 생각으로 들어요. 자기 마음속에 생각나는 말 있죠. 떠오르는 말. 언제 끝나지? 이런 것도 생각이죠. 네. 상대 소리를 듣는 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상대의 소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듣는 거. 그 다음엔 그 상대가 느끼는 에너지까지 들어주실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저는 3단계까지만 가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잘 들어주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마음으로 공감해 준다고 하면서 야, 그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난 어땠는 줄 알아?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대화의 문제점은 뭘까요? 내가 힘든 걸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본인의 경험으로 눌러버렸어요. 그럼 내가 공감받고 싶은 감정이 통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느낀 게 더했으니까. 그래서 꼰대가 생기는 이유는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야, 지금 그거는 힘든 것도 아니야 라는 게 깔려 있어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힘든 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요즘 애들도 힘들어요. 우리 때도 힘들었지만 우리 때보다 물리적으로는 편하지만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감정으로 연결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들어주실 때 온몸으로 듣는 거. 요거는 제가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만 실습을 할 수 없다면 설명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상대방의 감정선에 따라서 거울을 비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상대가 즐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냐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면 상대가 신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거울로 상대가 슬픈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냉정한 표정으로 별로 슬프지도 않은데 저렇게 유별을 떨어 이러면 상대는 충분히 슬퍼할 수 없어요. 들을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 요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듣는 건 굉장히 소극적인 행동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지금 들리시죠? 연습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중력을 물구나무 서는 게 힘든 이유는 중력을 거꾸로 서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듣기 연습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보실 것 중에 저는 들어보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귀에 들리는 말들을 잘 들어보시는 거. 그리고 이제 대화의 3박자 갑니다. 나누기인데요. 우리가 피자를 시키면 피자 10명이 있으면 10조각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대화도 분량을 그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피자를 시켜놓고 2사람이 이거 다 나눠서 먹으면 나머지 8사람은 보고만 있다. 그건 좋은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그룹을 인도하실 때 이 대화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나? 지금 이 대화의 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에너지를 들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때 생각하실 거 피자 조각을 나눠주듯이 시간을 나눠주고 분량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네라는 한마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누기는 n분의 1이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연결과 공감의 대화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5분 정도 시간이 더 지났지만 저는 9시 35분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방송 시간 맞추듯이 항상 강의 시간을 맞춰요. 제가 드리는 마지막 권유는 이겁니다. 일상 속의 대화를 관찰하시라.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한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많이 드린 이유는 많이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었고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제가 여기 말 안테나를 조금 뽑아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나가시면 또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럴 때 말에 안테나만 올려두셔도 얼마나 많은 말을 들으시겠어요. 그럴 때 안테나가 내려갔으면 그거 조금 더 뽑아보시고 그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연결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오늘 변화의 첫 발을 내디디신 거니까 많이 바뀌지 않으셔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거기 때문에, 말도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20년을 그렇게 말을 해왔으면 말을 예쁘게 하는데 20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몇 년은 걸린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왜 그게 하고 싶은지 간절한 나의 동기를 찾으실 때 변화의 첫 발을 떼실 수 있을 겁니다. 응원 드리고요.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